안녕하십니까, 이거의 필통입니다. 9일 정부가 2020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에 정부는 약 100조 원의 투자를 유도를 해서 정부가 60조 원, 민간이 25조 원, 그 다음에 민자 사업을 통해서 15조 원, 그래서 한 100조 원을 투자를 해서 투자 견인 성장을 함으로써 2.4%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겠다, 성장을 기록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확대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 힘을 실어줬는데요.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안에 우리 정부가 추진했던 경제 정책들이 성과를 본격적으로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 말에는 그 안에 이제 이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서 최저임금을 급격히 늘린 거고, 주 52시간제를 도입을 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한 거고, 그리고 또 에너지 정책이라 하면은 탈원전을 해가지고 LNG라든가 석탄 발전을 늘리는 거라든가, 또 친노조 정책을 펴서 노조로 하여금 활동폭을 좀 넓혀줬다든가, 그리고 현금성 복지를 많이 집행을 해서 자기가 벌어서 얻는 소득보다 정부로부터 받는 이전 소득으로 얻는 소득이 거의 전 가구의 한 2분위 소득자의 거의 대부분인 소득의 절반 이상이 1분위, 2분위 이 소득자의 이전 소득이 비중이 거의 절반 이상이 되는 그런 정책을 말한다면, 그런 정책이 지금까지 우리 경제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책의 성과가 난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정책 때문에 한국 경제가 지금 활력을 잃고 있고 저성장 늪으로 빠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런 정책들이 효과가 나도록 노력을 하라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오히려 그런 정책들이 성과가 안 나야 우리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의 내년 경제 정책 운영 방향을 보면 참 청사진은 좋습니다. 100조 투자를 유인을 해가지고 2.4%의 경제 성장률을 이룩하겠다는 것은 목표는 좋은데, 홍남기 부총리도 좀 과도한 성장 목표라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블룸버그가 얼마 전에 세계 여러 정책 연구소라든가 신용평가사들로부터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한 평균치를 내보니까 우리나라가 잘하면 내년에 2.2% 정도의 성장을 할 것이라는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이 정부의 목표치는 0.2%포인트 높게 잡았는데요. 사실 0.2%의 성장률이라는 것은 엄청난 갭입니다. 사실은 0.1%를 더 높이기 위해서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 0.2%포인트의 갭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2.4%의 성장률이 조금 과도하게 잡았지만 플러스적 어떤 알파가 있기 때문에 2.4% 경제 성장률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잡은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내년 2.4%의 성장률을 잡은 것은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봐요. 첫째는 내년에 사실 반도체 경기가 좀 나아질 겁니다. 우리 수출의 거의 1위 품목이고, 거의 다른 모든 산업, 전통 산업 가운데서도 반도체 산업만큼은, 특히 메모리 산업만큼은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지난 1년 한 1분기 정도, 약 한 15개월, 16개월 정도는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하강을 했습니다. 2017년 4분기부터 하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강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반도체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이 많은 경제연구소들의 전망이고, 사실
그 현물 가격도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반도체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기대를 걸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올해 잘해야 2.0% 포인트 정도 성장할 거라는 것이 대부분의 전망이고 거의 뭐 그렇게 될 거 같거든요. 그런데 좀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은 1.9% 정도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 2.0%는 최근 경제 성장, 우리나라가 산업화 이후 경제 성장을 꾸준히 해온 성장률로 봤을 때 외환위기나 특수한 상황 아니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아니면은 거의 바닥 수준이거든요. 근데 어떤 기저효과 때문에 내년에 2.4% 정도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부가 그렇게 이런 목표를 세웠으면은 정말 이게 가능할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민간의 투자 의욕이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기업들 투자 여건을 가지고 있는 그 투자 여건이라도 국내 투자를 안 하고 베트남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동남아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그 해외 직접 투자가 우리나라 그 대기업 중소기업이 497억 달러였거든요. 올해는 상반기만 신고 금액 기준으로 362억 달러라고 합니다. 올해 그 하반기까지 합치면 최소 600억 달러에서 한 700억 달러까지, 이거 뭐 사상 최대 금액이 지금 해외에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투자하는 금액, 그러니까 FDI라고 하는데 FDI 투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172억 달러가 들어왔는데 외국에 나간 금액에 비해서는 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올해 상반기까지 외국인의 FDI 금액이 98억 달러 정도입니다.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전체로 봤을 때 200억 달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이 국내에 와서 투자하는 금액이 한 200억 달러 남짓이고,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나가서 투자하는 금액이 700달러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 갭이 한 약 5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 500억 달러만큼 우리가 국내에, 그거 다는 물론 국내에 투자하는 건 아니겠지만 국내에 투자할 그 금액이 그만큼 해외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한국의 투자 여건이 안 좋다는 거거든요. 한국에 투자해봤자 기업이 이익을 남길 수 없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로벌 자본 이동이 굉장히 자유화됐기 때문에 조금 나은 곳으로 그 투자금이 이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자꾸 나가는데, 탈출을 하는데 이걸 일단 막아야 되거든요. 그 말은 곧 뭐냐면 국내에 투자 여건을 좀 좋게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좋게 가져가려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정부가 찔끔찔끔 무슨 기업 뭐 R&D 투자세 공제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이 소비를 늘려가지고 기업 생산을 유도한다든가 하는 이런 내년에는 자동차 10년 이상 탄 사람들이 팔고 새 차를 사면 개별 소득세를 개별 소비세를 50% 깎아준다든가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작은 미세 정책 말고 획기적인 정책을 내놔야 됩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지금 거의 바닥 수준으로 떨어지고 더 이상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 경제의 회복 능력까지 회복이 안 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예 그냥 정말 혁명적인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흔한 말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해야 됩니다. 정책을. 근데 이 지금 문재인 정부, 좌파 정부, 진보 정부라고 하는 이 좌파 정부가 그런 정책을 내놓을지는 거의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자꾸 국민들이 제안을 하고 언론이 이렇게 압력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업들도 요구를 해야 되고요. 정부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세 가지 정책을, 충격적인 정책, 정말 정부 우리 경제에 확 이렇게 돌릴 수 있는 투자자들, 기업인들, 시장, 소비자, 경제 주체들이 이런 변화도 있네. 그래?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투자를 해보자.
좀 내가 이렇게 지금 써도 미래소득이 있을 것 같네? 그럼 지금 소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책 세 가지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그 기업인들이 지금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뭐 타다에 의해서도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규제가 너무너무 많아서 기업인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면 이게 막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외국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까지 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언급을 많이 해왔습니다. 규제 철폐하겠다, 규제 총량제를 하겠다, 뭐 그 샌드박스를 운영하겠다. 그래서 샌드박스도 뭐 몇 가지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그건 지역적인 거, 국지적인 겁니다. 아예 규제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설계를 다시 하자는 얘기죠.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규제 정책을 지금까지의 그 포지티브 정책에서 네거티브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을 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제도를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건 법 개정을 지금 이 개정 절차를 들어가겠다. 시행령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시행령으로 뜯어 고쳐가지고 네거티브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 규제 정책은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간다. 선언을 하라는 겁니다. 선언을. 자, 첫째,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참 굉장히 이제 큰 충격적인 제안이긴 합니다만은 감세를 해야 합니다. 감세.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특수한 몇 군데 빼고는 대부분 미국을 통해서 일본, 유럽의 주요국들 다 감세로 가고 있습니다. 법인세 감세, 상속세 감세. 그 두 가지 해야 됩니다. 법인세 감세는 지금 최고 과세표에서 3천억 원 이상은 지금 25%의 법인세율을 지금 매기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높은 그 법인세거든요. 이걸 좀 한시적으로나마 앞으로 문재인 정부 2년 앞으로 2년 반 동안 내린다. 저 시기는 지났지만 내년 1월 달에 여야 합의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감세한다고 그러면 자유한국도 당연히 동의하겠죠. 그럼 법 개정은 얼마든지 쉽습니다. 한시적으로 하자는 얘기죠. 한시적으로. 예, 뭐 반대 세력이 물론 있겠지만 한시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속세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30억 원이 넘는 경우는 특히 50%의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그 높은 세율이고요. 더더군다나 법인의 경우 지배주주는 할증 15%포인트의 할증이 붙어서 65%의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많은 중소기업들, 대기업을 포함해서 많은 중소기업 기업들이 기껏 일군 기업을 내 자식한테 상속을 할 때 또는 나랑 같이 그 기업을 일군 사람한테 내가 내가 그만두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그 동료한테 넘겨줄 때 65%를 그 정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65% 대주주가 정부가 대주주가 되는 겁니다. 65%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바보들의 행진이거든요. 다 손해 보는 겁니다. 정부도 상속세 65% 그 징벌적 상속세를 받아봤자 얼마 안 되고 우리나라 상속세 세수가요. 전체 세수의 1%도 채 안 됩니다. 그 1% 받으려고 경제를 이렇게 경직되게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 정부도 크게 도움이 안 되고요. 또 세금 내는 사람도 참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하고 싶은 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을 팔려고 내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그 기업이 다른 사람 넘어가면 그 기업의 영속성이 보장이 되겠습니까? 그 기업의 영속성이 보장됨으로써 그 기업이 성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법인세도 내고 그 근로자들을 많이 고용을 해가지고 근로소득세도 내고 또 그 근로소득세를 받은 근로소득을 얻은 그 많은 근로자들이 물건을 사면 부가가치세를 또 내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건 아무도 도움이 안 되는 이 징벌적 상속세 제도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거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상속세입니다. 예?
저는 뭐 상속세 많이 낼 그런 형편도 그런 형편은 아닌데 저를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고 우리 국민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이건 우리나라의 이 정말 징벌적 상속세는 남 땅 사면 배 아픈 이 세금 제도예요. 이거 시기 질투 세제입니다. 이거 빨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을 해가지고 상속세를 대폭적으로 세율을 낮추든가 아니면 상속세를 폐지하든가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개혁이에요. 노동개혁을 해야 됩니다. 노동개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가장 급한 게 여러 가지 뭐 많습니다. 많은데 딱 한 가지만 하자고요. 한 가지만. 뭐냐. 지금 우리나라의 노조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조의 대항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사용자에 대해서 노조가 갖고 있는 그 대항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반면 사용자, 경영자는 노조에 대해서 갖는 그 대항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약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업자 점거, 사업자 점거에 대해서 지금 경영자는 사업자는 꼼짝 못해요. 그냥 눈 뜨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체 근로를 못합니다. 그 근로자가 파업을 선언하고 사업장에서 파업을 하면 대체 근로를 못해요. 노조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가장 시급한 것이 이 노조와 경영자 간의 균형적인 그 대항권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체 근로를 하루빨리 보장해 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 경영인들이, 투자자들이, 기업가들이 더 투자를 하고 안정되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정되게 기업이 운영이 되면 사실은 근로자들도 거기에 종업원들도 더 장기적으로 봐서 이득이에요. 이런 세 가지 정말 혁신적인 정말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에 의한 이런 개혁을 하지 않는 한 내년에 아무리 장밋빛 그렇게 투자 유인책을 갖고 있더라도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합니다. 일자리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년 경제도 올해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 반도체 경기에 하나에 의존하고 기저효과를 갖고 지금 정부가 저렇게 이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를 했는데 이걸 실제로 성과를 거두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모든 규제 정책을 네거티브적으로 전환한다. 둘째, 법인세, 상속세, 혁명적인 감세 또는 폐지, 상속세 폐지 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빨리 정부가 마련해야 된다. 그럼 마지막으로 노동개혁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인 안정되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고 기업이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체 근로권을 인정해줘야 된다. 경영인들한테. 이 세 가지만 되더라도 내년에 2.4%가 아니라 이것만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밖으로 나가는 우리나라 기업인 투자 금액이 그만큼 줄 것이고 외국인이 작년에 172억 달러 국내 투자를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2배, 3배 투자할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내년에는 이런 정말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정말 부디 기대하기 좀 힘들겠지만 그게 돼가지고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정말 펑펑 막 샘물이 솟아나듯이 활력 있는 그런 경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마치겠습니다.